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고 나스닥이 또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다소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세 충격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만 뉴욕 증시 여전히 약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 일부를 계속 매도했고 나스닥은 1% 가까운 하락, S&P 500도 0.5% 정도 밀렸는데요. 반면 다우지수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빅테크, 그동안 좀 비싸졌던 빅테크 주식 팔고 소형주나 전통 대기업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상황인데요. 또 예상보다 강했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과 또 탄탄한 소비 지출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향후 시장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8천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코스피가 2,710선으로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결국 800선이 붕괴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7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죠. 더운 날씨만큼이나 또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강남권 청약 일정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억 원 시세 차익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청약을 기다려온 분들의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주간의 알찬 부동산 소식들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급락세는 멎은 듯하지만 결국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S&P 500의 500개 기업 중 300여 개 기업이 상승을 해줬지만 이 기술주가 힘을 못 쓰니 역시 지수 초록불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등락이 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오른 반면에 장중 한때 4만 선 회복하긴 했지만 마감까지는 무리였고요. S&P 500은 0.51%, 나스닥은 0.9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올랐는데요. 인공지능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기술주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대안으로서 중소형주 위주로 매기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살펴보시면 애플이 0.48%, 마이크로소프트는 2.45%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72%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3% 가까이, 아마존도 0.54%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1.70%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경쟁사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자사의 체중 감량 약물 임상실험 후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4%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큰 폭의 하락 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특징적인 종목들도 짚어보자면 포드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전망은 유지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부문 적자를 반영하자 급락했습니다. 무려 개별 종목으로만 18% 넘게 하락했고요. 이 여파로 제너럴모터스도 5%대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월가의 공포지수,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지수는 2.88% 올랐습니다. 2%대 오르면서 18.46선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심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느새 중립에서 공포 구간으로 넘어온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처럼 흔들리자 아시아 증시도 직격탄 받았는데요. 전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2016년 6월 이후 8년여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여기에 일본은 정치권 내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덩달아 국내 증시도 1% 넘게 급락했죠. 여기에 코인 시장도 함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ETF 거래를 시작한 이더리움, 그 하락세가 더 크다는 소식인데요. 시총 1위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6만 5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상승장을 주도했던 AI 관련주들이 이제는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다른 섹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모습이라고 현재 시장을 진단했습니다. 한편 예상보다 강한 2분기 GDP 성장률 나오면서 뉴욕 증시 출발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2.4%보다 높은 2.8%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대로 웃돌았습니다. 고금리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 지출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 보여줬는데요. 소비 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도 1분기 2.5% 증가율에서 2분기 2.3%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1분기 3.4%에서 분기로 2분기는 2.6% 급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 2분기에는 2.9% 상승하면서 1분기보다 둔화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GDP 데이터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해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형주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를 등지고 중소형주로 가야 하는가 고민이실 텐데요. AI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져가곤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 시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려가기보다는 가진 것들과 더불어서 이 중소형주들 흐름을 함께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테슬라의 AI 전략이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할지 여부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울했던 실적 발표 이후 머스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지 묻는 찬반 투표를 열었었죠. 이 투표 결과 100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68%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머스크는 대중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슬라 이사회와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전략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력 사업인 전기차 실적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약속했던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일정마저 밀리며 투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월가 역시 테슬라의 AI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과할 만큼 선반영돼 이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져 있고 당장 전기차 사업도 미 대선이란 변수까지 더해져 난관에 봉착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눈앞의 돈줄은 말라가고 약속했던 미래는 다시 또 머스크의 허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 이제는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 신드름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보폭을 키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인데요. 이제 전통 강자 구글의 텃밭인 검색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버전을 테스트한 뒤 이후 챗GPT와 통합할 계획입니다.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시장은 오픈AI가 수십 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려 25년간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해온 구글이지만 인공지능이란 변수가 등장하면서 부랴부랴 후발주자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간의 안일함 때문인지 뒤늦게 AI를 도입해봤지만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무슬림 대통령이다 같은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해 조급함만 내비치고 체면을 잔뜩 구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픈AI는 최근 마치 사람과 같은 GPT-4O를 공개하는 등 AI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오픈AI가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에 목요일장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의 주가 3% 가까이 미끄러졌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월가 대표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또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15억 달러치를 매각한 데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에 걸쳐 1,890만 주, 약 8억 달러치를 추가로 팔아치웠습니다. 버크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각하고 나선 건 무려 5년 만인데요. 버핏은 지난 몇 년간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들을 대량 매각했을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은 좀처럼 팔지 않고 쥐고가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이른바 최은행주로 꼽히는 만큼 대거 지분을 정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버크셔는 이번 지분 정리에도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10% 넘게 보유해 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도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큽니다. 올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찍자 차익 실현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다가올 미 대선을 비롯해 큰 변수들이 특히나 많은 요즘 버핏의 앞으로의 움직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인공지능 성장에 주목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주도하는 대만 증시에서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와 M&G 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대만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SMC는 주가가 이미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판단과 함께 실적 대비 아직 주가가 저렴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매물이 HBM 시장 장악력, 저렴한 밸류에이션, 또 지나치게 높은 TSMC 밸류에이션에 대한 반사작용 등으로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금 흐름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펀드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2년 만에 최대 규모인 72억 달러 상당의 대만 주식을 순매도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주식은 16억 달러치를 순매수하면서 베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장 급락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만 하락장 속에서도 우크라 재건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우크라 재건주가 주목받은 데 이어서 어제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화 및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렸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중국 외교부와 만난 회담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우크라 재건 관련주인 SG의 개별 호재가 나온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SG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하면서 해당 부지는 최대 6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스콘 공장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이 시작되는 즉시 아스콘을 생산해 우크라이나 사업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어제 SG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다스코도 25.2%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17.02%, SY 스틸텍이 4.5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이 사태로부터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Q10의 부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용자 이탈은 불가피하다면서 Q10의 총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네이버로의 총 거래액 유입 효과가 2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증권사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네이버 주가가 어제 3% 넘게 올랐고요. 네이버의 광고 담당 파트너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플레이디가 28.45%, EM넷이 12.78% 뛰었고요. BK홀딩스도 11.7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모비데이즈와 MBT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이슈의 여행주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여행사 기업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행사 기업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특가 패키지 상품과 각종 항공권 등을 판매해 오면서 상품 이용이 완료되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았는데요. 선제출 후 정산 형식인 만큼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면 기업들의 손해를 온전히 떠안습니다. 이번 정산 사태로 인해 이미 일부 여행사는 지난달 판매분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 상품 이용과 환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여행주 주가가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그레디언트가 7.69% 떨어졌고요. 세종과 모두투어 모두 2%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 밖에 하나투어, 레드캡 투어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악재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조 4,685억 원으로 6년 만에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매출도 16조 4,233억 원으로 나오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향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거품론이 확산되며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빅테크의 AI 투자 규모에 힘입어 주가 상승을 이어갔지만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 때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기업들이 폭락했습니다. 반도체주 하락이 일시적일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보면 SK하이닉스는 8.87% 떨어지면서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자람테크놀로지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PSK홀딩스가 7%대, 또 삼성전자도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푹푹 찌는데 시장은 이렇게 추울 수 없습니다. 어제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어쩌면 예상보다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미국발 쇼크에 더해 반도체와 자동차 어닝 서프라이즈도 새로운 뉴스가 되면서 전방위적인 투매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차가워진 시장, 오늘은 한숨 돌릴 수 있을지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압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74% 떨어져 2710.65포인트. 최근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121선 바로 위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2.08% 급락했습니다. 797.29포인트. 6개월 만에 800선마저 이탈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험악해지자 외국인들은 매도폭을 더 키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부재했는데요. 외국인이 6,725억 원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기관도 1,565억 원 순매도, 개인 홀로 8,250억 원 사들였지만 지수는 맥을 주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외국인이 1,394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961억 원, 기관이 504억 원 사들였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최근까지 아웃퍼폼하던 종목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호실적을 낸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급락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3개분기 연속 흑자를 냈지만 주가는 8.87%나 폭락하면서 19만 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도 2% 가까이 하락해 8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현대차도 2.7% 조정을 받았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아까지도 2.8%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2차 전지주가 상승부를 켰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낙폭과대 반발 매수세가 들어가며 2에서 3%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셀트리온도 3%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와 셀트리온 제약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29%, 에코프로가 3.34% 반등에 성공했고 셀트리온 제약 0.85%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 급등세를 보이던 알테오젠이 9.52% 반락했고요. 삼천당제약도 6%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시총 10위권 내 유일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도 4%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원 60전 올라 1,38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환율은 엔화와 위안화 움직임을 보다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는데요. 역외 환율은 미국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1,382원 50전. 오늘도 외환시장 1,380원 선에서 출발하면서 엔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험난한 시장, 믿을 건 실적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실적마저 새로운 재료로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 크게 금리, 실적, 미국 대선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조금 더 남아있고 실적도 완전하게 상승 모멘텀이 되진 않는 분위기라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트럼프와 해리스 새로운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LS증권은 미국 대선판도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양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만큼 양당이 모두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리쇼어링과 전력 인프라 섹터의 안정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리쇼어링과 대중경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중요한 자동화 솔루션, 로봇 섹터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대중관세 인상 시에 중국 공급망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섹터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 레인보우 로보틱스, LG 에너지 솔루션, LNF를 추천했습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9월에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된 만큼 앞으로 두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은 주가 변동성이 더욱 크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체크하시죠.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호실적을 낸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가 오늘 실적을 내놓고요. LIG 넥스원과 S-오일, GS건설,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와 하나오션, F&F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또 호실적이 나온다면 또 새로운 재료로 작용할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대마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미국 대선 관련 섹터들 움직일지 체크하시죠. 간밤 미증시는 GDP 서프라이즈에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3% 넘게 빠졌다가 낙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사실 출발은 또 괜찮았던 것 같은데 결국 1% 가까이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장중에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던 기술주들이 후반으로 가면서 좀 밀리는 양상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지수 전반적인 그 등락률 같은 걸 보다 네. 보면은 이제 좀 뭐랄까 한바탕 이렇게 휘저었는데 여기 조금 이제 깔아는 느낌. 우리 시장이 어제 아주 절묘한 데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고 야간 네. 선물은 조금 밀렸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어떻게 좀 반등 시도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또 주말 장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흥국증권 최종경 리서치센터 기업 분석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님,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나 우리 또 고객들 분위기, 한마디로 정권가 분위기 좀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이번 주라기보다는요. 어저께 분위기가 어제. 너무 이제 사실 뭐 안 좋았던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겠죠. 하락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황당했던 거죠. 왜냐면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글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싶을 네. 정도로. 예, 그래서 뭐 안 좋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좀 다들 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지금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너무 식상한 것 같습니다만 뭐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둥, 뭐 주가는 뭐 기대감으로 간다는 둥 이런 걸로 설명하기에는 어제 그만큼 실적이 좋았는데 진짜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는 네.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어저께 시장만 놓고 예. 말씀을 드리면은 어저께의 키워드를 뽑자면 미국장, 그다음에 하이닉스 예, 이렇게 글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장 예.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재미났는데 어저께 이제 그 M7이라고 불리는 주요 기술주들이 네.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제 뭐 하나 둘씩 이제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고 뭐 나쁜 애도 있고 실적이 좋은 애도 있고 그건 다 좋은데 어저께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저께 M7 이제는 미저러블 7이라고 불리죠. 미즈러블. 예. 그 6개가 어저께 하락을 했고요. 예. 주가가 하나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 전일 12%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2% 이제 네. 혼자만 다시 반등을 네. 한 거니까요. 뭐 잘했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서두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도 낙폭과대에 대한 좀 반등은 오늘 좀 마지막 거래일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거기 살짝 조금 좀 힌트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간밤에 뉴욕 증시 쪽 미국에서 나온 경기 지표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딱 원하는 정도 아니었나. 뭐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되는 양상이고 그야말로 이제 골디락스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지표였던 것 같은데 참 그 이전에 시장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정확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예. 있고요.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이나 또 우리 시장도 또 큰 지표들이 좀 나왔고요. 네네. 나쁘지 않은 지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가을에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남은 변수가 하나가 생긴 거죠. 뭐죠? 뭐냐면은 미국 대선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상승했던 거에 대한 이제 또 이제 매도세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미국 시장하고 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네. 주목했던 시장이 예.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48,000이 깨졌고요. 예. 3.3%가 어저께 하락을 했어요. 연내 최대 하락폭이고요. 근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죠. 가장 많이 오른 시장으로 따지면 미국 시장도 있지만 일본 시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오른 시장들이 많이 빠진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올해 좀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도 좀 설명이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외국인들 매도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네네. 어제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팔지 않았나요? 네, 외국인. 맞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하이닉스 쪽에 또 하이닉스 쪽에. 예, 강했던 그러니까 걸로 그동안 기억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산 만큼 또 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른 만큼 파는 것도 있고요, 예.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뒤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 있는 좀 네. 그런 마지막 변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꾸 여기저기 만나고 여기저기 살펴봐야 돼. 저 미저러블 세븐은 팀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이건 와, 뭐, 며칠 전부터 며칠 계속, 전부터 예. 이 M이 예, 미저러블 세븐이라고. 예. 참 보면 미국 시장 친구들도 이제 이름 잘 붙여요. 이름 예. 잘 붙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뭐 오늘 팔고 내일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남아 있는 변수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해소가 되었을 때 또 다시 매수세가 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뭐 저점 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반대 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반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하이닉스 빠졌다고 뭐 하이닉스가 뭐 특별히 뭐 회사 내적으로나 그렇죠, 혹은 뭐 예. 외부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좀 변한 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기존의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빅테크가 더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순환매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 중소형주 쪽의 예. 순환매를 기대는 할 수 있다. 중소형주가 빅테크의 순환매를 감당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예.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큰 선수들이 교체될 때 네. 이제 중간중간에 잠깐 이제 약간 릴리프 개념으로 중간 개투 개념으로 들어오는 개념이지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개념들은 기술주가 빠지면은 뭐 다른 또 뭐 주도주들이 또 그런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연내에는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의 스케줄이 어떻게 잡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주에서 또 다른 주도주로 좀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들은 그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중간 개투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 시장 분위기를 뭐 같이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미국 대선 어떤 점을 가장 관전 포인트로 삼으세요? 미 대선. 일단 선수 교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가 누가 될지 모르는 이제 이렇게 좀 박빙의 상황으로 다시 접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가 되느냐에 있어서는 특히 뭐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언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변수 없이 확실성이 있어지냐, 누구한테 더 이게 기울어지냐 그 시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판세가 좀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판가름이 나는지. 예. 야, 근데 진짜 우리가 저 증시 쪽에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평론가들 하는 얘기가 뭐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하는데 실적이 저는 지금 어제 미국 장중에서 포드 보니까 아찔하네요. 네. 그러니 우리 하이닉스나 현대차처럼 심지어 구글처럼 실적 잘 내도 주가가 빠지는 판에 이 실적이 뭐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18% 넘게 그냥 그러게요. 패버리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미국 장도 안 좋았고 테슬라도 지수를 갖다가 크게 밀어버리는데 테슬라가 그거 역할이 컸고 했던 그 다음 날인데 우리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포함해서 10%게 멍드는 와중에 2차 전지가 올랐거든요. 네. 그거는 일종의 그것도 순환매로 봐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환매로. 지난 2, 3개월 네. 특히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들 중에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가장 재미가 없었어요. 제일 소외됐죠. 예, 제일 소외됐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주들이 주도했던 AI를 중심으로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힘을 좀 빠지다 보니까 그간인데 잠잠했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솔직히 제가 오늘 방송에서 뭐 예. 2차 전지가 앞으로 대세주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들의 선수 교체, 포지션 교체가 일어날 때 잠깐 중소형주들이 반짝하면서 주도주들 교체되고 뭐 이런 예.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딱 올해 지금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해서 올해가 지금 어제 오늘이 좀 예.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관련주도 한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인데 뭐 오죽하면 개미 무덤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맥을 못 추다가 또 어제 보니까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는 지금 말도 많잖아요. 네, 일단 플랫폼주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 주식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그렇죠, 쪽을 예.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또 재미난 게 시장의 상황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상황들에 좀 엮여 있어요. 예. 카카오는 이제 뭐 지배구조의 예. 이슈들이 엮여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뭐 티몬 사태라든지 거기에 이제 좀 반대 좀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또 네이버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사실 이게 플랫폼주가 어떻다, 플랫폼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단 네이버가 수혜를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분명 티몬 UMF 사태에서 수혜가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한 얘기인데 사실 티몬 UMF 사태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오픈마켓이라든지 그쪽 네.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쪽이.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이기 예.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건 맞지만 뭐 주가가 대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네. 입장입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지배구조의 이슈는 또 해소를 해야 되겠죠,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아, 저 뭐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는 뉴스를 좀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만요.
피해자들은 소비자 입장도 그렇고 저쪽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플랫폼 내지는 저 중간에 이커머스 이런 거는 이제 대세인데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대세인데 어쨌거나 세상 이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싸면 일단 의심해야 돼. 저는 오히려 예. 조금 아쉬운 상황이 예. 요런 비슷한 사태들이 똑같진 않지만 예. 몇 년마다 한 번씩 요렇게 가끔 잊혀질만 하면 튀어나온다는 그건 거죠. 맞아요. 네네. 사실 네. 몇 년 전에 그 머지 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뭐 다들 기억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예. 잊혀질만 하니까 또 약간 또 이런 사태들이 나와서 요거는 약간 그 언급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그 오픈마켓 시장이 지금 저희 일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뭐랄까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예. 바람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는 좀 어리석은 거죠. 준비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IPO 쪽 음. 전문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공모가 4배 이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뭐 장중 3배, 4배, 뭐 네. 심지어 종가 3배, 4배 기록하는 기업들까지 있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훨씬 낫네요. 뭐 따블보다는 그쵸. 조금 낫죠. 네, 예. 품위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예. 예. 그렇죠. 공모가 무슨 4배. 보수도판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코스닥에서 2개 기업이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락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노스페이스하고 엑세세라피티스가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뭐 각각 20% 혹은 뭐 16% 급락을 하는 이런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이게 공모주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하락 반전하는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보다 이제 주가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는 그만큼 그 투자자분들의 좀 이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정상화 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종목은 공모가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공모가에서 하락하는 종목도 속출을 했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IPO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IPO 투자, 공모주 투자 오래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IPO 시장의 투자 매력은 사실 급등보다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이게 공동구매의 개념이거든요. 주식은. 예. 그래서 공동구매. 그래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해서 들어간다는 개념이 바로 그 공모주 투자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익률이 줄어드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옛날 분위기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 하나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가 뭐예요? 숙제가. 뭐냐면은 공모가 자체가 안정화돼야 됩니다. 공모가 공모가. 자체가. 예, 최근에 공모가가 굉장히 올해 비싸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 밴드에서 보면 상단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상단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넘어서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정상인데 예. 올해는 모든 기업이 코스피 상장한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공모희망가 상단을 20에서 30%씩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로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데 네. 싸게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공모를. 그러니까 수익률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해결점은 뭐냐? 이제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모 확정가가 점점 싸지게 되면은 다시 저희가 공동구매 가격이 저렴해지면은 수익률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상황인 건 맞지만 첫날 분위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나 좀 향후 장기적인 IPO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가 조금 비싸다 하는 느낌은 최근 들어서 많이 받았는데 그게 그러면은 IPO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관사가 조금 그렇게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그 IPO 시장의 가격의 결정권자는 예. 이 세 개 주체가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좀 그 상호작용을 예, 한다?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셨던 발행사라고 얘기하는 발행사. 기업이 있고요. 기업. 예, 그다음에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고요. 예. 네. 예, 그다음에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책임은 아니에요. 예, 셋 다의 그 이렇게 좀 수요와 공급, 고상한 말로는 수요와 공급, 조금 이제 좀 더 시장에 좀 친근한 말로는 이 세 주체의
이제 욕심과 희망이 이제 섞인 예,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주체가 가격에 대해서 뭐 무슨 이렇게 좀 책임이 말씀인지, 있다고 예.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흥행이 좀 되겠다 싶으면은 좀 비싸게 나오는 거고 네. 이게 될까 싶으면 좀 싸게 내놓고 뭐 이렇게 예.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항상 이제 그 제가 IPO 시장을 볼 때는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동일한 업종에 앞에 상장한 기업들의 레퍼런스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앞에 상장한 기업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앞에 상장한 기업이 상장하자마자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기업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지난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올해 IPO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상반기가 넘어섰으니까 좀 보자면은 좀 대여급 그래도 굵직했죠. 기업들이 좀 많이 상장을 했어요. 보니까 APR도 그렇고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좋은 예. 지적이시고요. 이게 상반기만 비교를 해 보면은 2022년이죠. 이제 근데 이때는 LG 엔솔을 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왜냐면 LG 그렇죠. 엔솔이 혼자 워낙- 너무 LG 엔솔 크기 워낙 때문에 크니까. 그것도 워낙 연초에 바닥 붙어서 예, LG 엔솔을 빼고 봤을 때 상반기에 공모 규모가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와. 2022년에 2023년에 공모 규모의 합이 9천억을 기록했고요. 예. 올해가 1.7조입니다. 상반기. 갑자기 확 늘었네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8천억, 9천억의 공모 규모 시장이 워낙 적었던 거고요. 예. 그냥 올해 같은 경우에 1.7조면은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년 후년에 이 저기 그 풍년을 대비해서 잘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IPO 시장의 정고점이었던 2021년, 네. 예, 당시에 1년 동안 코스피 신규 상장만 14개 있었던 그때가 1년 동안에 그 공모 규모의 합이 20조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20조 원 했던 때가 정고점인데 네. 상반기에 8천억, 9천억 하는 거는 좀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공모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는 어떤 특성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기업이 예, 큰 그에 기업이 많이 오고요. 상장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부분은 올해 뭐 언급하셨던 기업들 APR이라든지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시프트업이라든지 과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계속 그 상장하는 기업들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난 부분이 이게 대여급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 여의도에서 쓰는 은어 같은 건데 말 그대로 이제 큰 물고기라는 예.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거에는 대여급들이 단일 공모 규모 1조 원에 시가총액 5조 원 정도를 저희가 대여로 받습니다. 아, 지금은 어. 기준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많이 낮아진 거죠. APR이나 현대마린솔루션,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이 다 5조 미만으로 시작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얘기하는 대여급들은 과거 대여들에 비하면은 사실 그냥 중간급 정도 예, 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IPO 시장의 풍년은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2021년 같은 시장을 다시 한번 구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여하고 보니 가끔 이제 우리 최 팀장님께서 IPO 설명하시면서 2022년도 LG 엔솔은 빼고 얘기하자. 이게 보면 그 진짜 대형 횟집의 그 대형 수조에 상어를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때 2022년에 예. LG 전체적으로 엔솔은. 봤을 때. 너무 고래 한 마리 들어온 거죠. 고래가 한 번. 네. 그러면 지금 저기 뭐랄까요? 신규 상장 시장 지금 이제 수익률 살펴봐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IPO 시장에 이제 녹화하시고 계속해서 청약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하반기에도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수익률 하락과 그다음에 하반기에 있는 전략들 좀 같이 좀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당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코스피에서 산일전기는 수요 예측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상장을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다음에 전진건설로봇이나 특히 K뱅크가 올해 지금 번호표 7번을 받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K뱅크? K뱅크. K뱅크가 지금 올해 연내 상장을 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외에도 아직까지 청구서를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LGCNS라든지 뭐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DN솔루션즈 등등 내년까지 스케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는 단일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거나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점점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모주 시장이 공모가에서 첫날부터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청자분들은 시프트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에 시프트업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었는데 시프트업이 상장한 지 지금 보름이 됐습니다. 예. 상장 첫날 수익률이 플러스 18% 나왔고요. 첫날. 보름 동안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공모가에 근접했던 적은 순간적으로 있긴 했지만 현재 공모가를 잘 지켜서 플러스 10%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이 된 거죠. 사실 이 시프트업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보름 동안 10%대의 수익률을 유지했다는 거는 향후에 다음 뭐 전진건설로봇이나 K뱅크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네. 첫날 물량을 조금 받아서 18% 수익률하고 보름 동안 확약을 걸어서 안정적인 10%대 초반의 수익률하고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즉 무슨 말씀이냐면 향후에 올라오는 공모주들은 예.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예. 기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토양이 마련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보름 동안의 시프트업의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아까 서두에 저희가 화두로 던졌던 게 공모주가 3배, 4배 막 이렇게도 했었는데 요즘에 좀 너무 조금 부진한 거 아니냐. 부진한 건 맞지만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더 건전한 시장으로 지금 좀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 말씀이 맞네요. 네. 첫날 또 제 입에서 또 따블 네. 나올 뻔했다. 또 2배, 4배 했다가 그거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이후에 막 한 1, 2년 전혀 기회 없이 맞습니다. 그거보다야 그래도 상장 이후 보름 동안 보니 등락은 있었지만 공모가 대비 10%. 네, 10% 훨씬 안정적이죠.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죠. 예. 네. 그 K뱅크 그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랑 또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앞두고 있다는 이제 토스의 그 비바 리퍼블리카도 있을 거고 네. 어떨까요? 일단 이게 또 얘기가 또 비슷한 게 아까 예. 저희가 플랫폼 얘기하면서 예, 네이버랑 예. 카카오 얘기를 했잖아요. 예. 또 상당히 얘기가 비슷해요. 하는 일은 같은데 예. 지금 이슈는 또 완전 다르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K뱅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뭐 누가 2배 좋냐 나쁘다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의 절반 정도가 시장의 컨센서스여서 네. 시장에서 1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에 비교해서 K뱅크가 5조 원 전후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현재 시장에 깔려 있는 컨센서스이고요. 실제로 장외 시장에서도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또 K뱅크를 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업비트 관련된 좀 그런 또 네. 이슈도 있는 거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아니 카카오뱅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K뱅크도 좀 더 좀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기업의 그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반대로 좀 그의 자유로운 K뱅크가 뭐 반대적인 또 그런 매력을 또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언급하셨던 것처럼 업비트 관련된 수익 구조가 K뱅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 상장을 통해서 뭐 그쪽도 그쪽이지만 뭐 이 온라인 인터넷 뱅킹의 또 본연의 사업 구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이번에 상장한 K뱅크한테도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성장에 좀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괜찮습니까? 더본 코리아 요새 조금 그 가맹점주들하고 좀 이렇게 좀 시끄럽다 할까?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인 거예요? 연돈 볼카치. 가맹주들하고의 이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글쎄요, 뭐 제가 본 뉴스만 종합해서 네. 뭐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맹주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연동 볼카츠의 그 예상 매출에 관련돼서 이제 서로 지금 뭐 좀 쟁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하.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예상 매출이 많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본사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맞서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죠. 저는 IPO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관점에서 사실 좀 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뭐냐면 저는 가맹점주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어떻게 네, 될지는. 네. 근데 오히려 네. 전 제가 좀 이게 가능할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상장 이후 기준으로 유통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예? 주식의 유통 물량이 너무 적어요. 더본코리아가.
그러면 누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신주가 14.9%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네네. 공개된 숫자만으로는 신주 14.9%가 발행될 예정인데 이거 말고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럼 너무 적은 거 너무 아니에요? 적죠. 신주 14.9% 중에 우리 사주 또 묶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확약을 하는 기관들의 그 지분이 묶이게 되면은 사실 유통 물량이 10% 미만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예.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라고 하죠. 예. 그게 80%대 초반입니다. 그럼 뭐 개인 회사인데 그러면. 굉장히 크죠.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LG화학이 LG 엔솔을 들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네. 그때가 82%가 83%였었는데 예. 다만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게 예. LG 엔솔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0조짜리 회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좀 적어도 예. 원체 덩치가 크니까 유통할 수 있는 좀 물량이 좀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입니다. 예, 따라서 5천억 미만짜리 회사의 유통 물량이 10%대 초반 또는 그 이하다 하면은 사실 그게 상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조금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뭐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여태까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이 그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의 대표 선수 마치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 국가대표 같은 그런 예.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우리 코스피 시장의 습성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산업의 대표성을 놓고 볼 때는 요거는 또 시장에서 기대는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기업인 것도 맞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0.3% 반등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72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79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좀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는 2% 반등이 예상됩니다. 호가 82,600원이고 어제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9% 가까이 밀렸는데 오늘 일부 되돌림 반등 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68% 상승 예상되고요. 19만 3,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6만 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6,500원, 기아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4,800원, 셀트리온 0.4% 상승할 걸로 보이죠. 호가는 20만 원이고요. KB금융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3,500원,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장에서 1%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호가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17만 9,1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9% 상승할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27만 8,0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0.2% 소폭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8만 200원, 삼천당제약 1%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6,2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2% 강세가 예상되죠. 호가 49,500원, 리노공업 0.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4,500원, 휴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좀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오늘 조선주들 호가 분위기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2.9% 상승이 예상되고요. 18만 9,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미포조선도 2.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0만 5천원. 하나오션도 1% 오름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만 9,300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모두 2%에서 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앞서 보셨다시피 의약품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좀 하단을 견고하게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명문제약도 강세가 예상되고 한의약품도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좀 기존 주도주들이 약할 때 좀 다른 섹터 쪽이 그래도 하단은 좀 지지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이 어떨까 싶은 게 네. 그동안 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식품주, 예, 그리고 삼천당도 그동안에 참
뭐랄까 하루도 우리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간 날이 없을 만큼이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예 이슈가 그런 있는 쪽이고 거죠. 어제 특히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전력 설비주 이쪽도 어떨지도 또 한번 궁금하네요. 어제 LS 쪽에 LS 일렉트릭이 어제 17%나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오늘 진짜 궁금한 하루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뚜껑 열었을 때 어떤 내용물이 나올지. 그러게요. 워낙 네. 또 최근에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네. 또 오후장에서 마음이 어떻게 또 오후장에. 바뀔지도 몰라요.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일단 한번 이렇게 걸렸다 가는 레벨은 맞는데 네. 여기서 바로 훅 깬다는 거는 뭐 거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신호인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한번 상승 출발인데 뒷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무슨 말씀까지 왔더라 우리 팀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K뱅크 얘기까지 K뱅크, 맞아, 마무리를 맞아. 좀 했고요. 네, 네. 저는 오늘 그 동시효과 나오는 거 보고 재미났던 부분이 예. 일단 하이닉스 살짝 반등하는 네네. 색깔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들 예. 쪽이 예.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건데요. 예. 이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화두에서부터 얘기를 꺼낸 게 아니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글쎄. 주가가 안 좋을까요잖아요. 예. 근데 제약바이오테크가 다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약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무관하게 주가가 형성되는 그 그 주식들이 섹터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워낙 그렇죠. R&D 쪽 비중이 높다 맞습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반영이 그렇죠.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적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아예 모르겠고 그냥 실적 관계없는 주식으로 네. 예, 그 굉장히 재미나네요. 저게 예. 사실 뭐 아니면 도잖아요. 예. 제약 바이오 저쪽은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예. 아니,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니까 네. 그래 좋아 그럼 실적 관계 없는 거 투자하겠다. 예,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재미난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탈모 치료 이런 쪽 정확합니다. 이슈가 예. 있으면은 굉장히 모멘텀이 좋더라고요. 네. 예. 이게 앞으로도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국내뿐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어저께장이었나요? 그저께장이었나요? 일라일리의 주가가 예. 많이 급락을 예, 했는데 예. 그거 역시도 이제 어제도. 경쟁사의 신약 개발 소식 때문에 일라일리의 주가가 또 조정받은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약간 연중 캠페인으로 조금 이제 연중 아이디어를 캠페인. 밀고 있는 건데 그 과거에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예, 코로나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테크들 특히 언급하셨던 신약 개발 기업들이 예. 피해를 당한 게 건강한 사람도 병원을 못 가는 시기였는데 임상 시험을 제 스케줄로 진행을 다 못했던 거예요. 그랬겠네요. 예, 그렇죠. 아니 아픈 사람도 병원을 맞아, 못 가는데 맞아. 무슨 거기서 예, 임상을 하고 예, 있겠냐고요. 예.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지금 임상 스케줄도 다 정상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솔직히 아니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 회복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이 임상이란 결과가 이게 뭐 오늘 제기한다고 내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내년 또 순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도들의 그런 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예전 파도 사태 네.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뭐 이노그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좀 심사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심사 기간이 실제로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예, 좀, 이미 좀 많이 길어졌고요. 까다로워졌죠. 예,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예.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청구서 접수해서 심사 승인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재미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그림이고요. 과거에 요게 한 10년치 정도 됩니다. 청구서 접수부터 심사 승인까지 소요되는 날짜를 계산한 건데 2022년부터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점선으로 허리를 한번 끊었는데 그게 네. 90일선이에요. 90일선이 뭐냐면은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오늘 접수를 하면은 도장 받는데 한 3달 걸리겠지. 한 석 달이면 되겠지. 예, 그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실제로 2021년까지는 석 달 안에 도장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22년부터 갑자기 4달이 되더니 23년에 4달 반, 현재는 도장 받는데 5달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파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파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봤는데 파도가 2023년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현상에 뭐 약간 이렇게 그 좀 영향을 준 건 내용을 맞지만 저희가 네.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2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올랐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나스닥이 3% 넘게 빠진 데 이어서 어제장에 간밤 새벽에서도 1%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출발 자체는 좀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고 주요 경기 지표들은 시장이 원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2분기 GDP 성장률 소폭치가 발표가 됐고 또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일단 종목별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좀 떨어졌었고 많이 떨어졌었고 오늘 좀 반등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하면서 2,722포인트, 코스닥도 0.4% 반등 보여줍니다. 800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올라갑니다. 지금 88,800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1%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81,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58% 반등 보여줍니다. 참 근데 어제 낙폭이 워낙 컸거든요.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반등폭 자체는 전일 낙폭 대비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네요. 191,200원. LG 에너지솔루션 0.4% 떨어집니다. 33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9% 상승하면서 8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올라갑니다. 63,900원이고요. 현대차는 좀 떨어집니다. 지금 0.9%,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4만 9,500원. 기아는 1.7% 올라갑니다. 11만 7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강보학권으로 19만 9,400원. KB금융 1.3% 올라갑니다. 8만 5,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4% 상승합니다. 3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2% 상승합니다. 어제장에서도 1% 반등 보여줬고 오늘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18만 8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2.5% 강세입니다. 28만 2,500원. 에코프로 0.5% 하락이죠. 95,500원. HLB 0.5% 떨어집니다. 79,600원. 삼천당제약이 2% 상승합니다. 178,2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올라갑니다. 0.5% 상승 95,800원. 엔캠도 1% 상승합니다. 지금 18,20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0.3% 내림세 48,250원. 리노공업 0.4% 하락합니다. 202,500원. 201,500원. 낙폭이 조금 더 커지네요. 휴젤은 보합이고요. 오늘 앞서 조선주들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좋네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5% 강세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19만 3,5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2.8% 상승합니다. 11,260원. 한화오션도 2.7% 상승 중이죠. 29,800원이고 HD 현대중공업도 6% 강세입니다. 18만 8,200원. 18만 9,200원, HD 현대미포도 5.6% 강세입니다. 10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도 호가가 괜찮아 보였는데 화장품주 내에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0.9% 올라가고요. 또 LG생활건강이 4.8% 강세입니다. 35만 8,000원. 그 밖에 이제 중성주 화장품들은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험주 특히 흐름 좋은데 삼성생명 2.5% 상승합니다. 전일 낙폭을 또 하루 만에 지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93,500원 그리고 KB금융도 2% 올라가고요. 하나금융지주 1% 올라가고요. 그 밖에 지금 보험주 내에서는 동양생명, 삼성화재 각각 3%에서 2% 상승 중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상승폭이 굉장히 크네요. 7%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밖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섹터인데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는 업체 오성 첨단 소재 12% 급등합니다. 2,275원. 화일약품도 10% 급등하고요. 에머리지도 14% 넘게 올라갑니다. 그밖에 우리바이오, 한국 BNC도 2%,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올라가고 조선주 앞서 보셨고
조선주 쪽에서 또 조선기자재 쪽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KF가 3.5% 상승하면서 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태광도 3.9% 올라갑니다. 그밖에 동성화인텍도 4% 강세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올라가고 한국카본, 성광밴드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하이로코리아, 대창솔루션 2%, 3% 강세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2.7%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기자재 쪽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 또 LNG 조선 쪽이고, 피팅 밸브 이쪽도 조선 기자재 쪽이다 보니까 이제 피팅 밸브 쪽이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KSP가 4.8% 강세고, 그밖에 종목은 앞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오늘 바이오 쪽 좋아요. 지금 바이오 쪽 보게 되면은 앞서 보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지금 주가 89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전도 보셨고 삼천당제약도 보셨고 한미약품, 셀트리온제약 모두 1% 이상 올라가고요. 종근당도 1.4% 상승하면서 10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제약도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가 25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1억 원, 5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입니다. 18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5억 원, 7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달러원 환율 2원 50전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는 1,380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는 좀 떨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쪽 있잖아요. 그동안 시장 상승 주도했던 AI 쪽 섹터는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은 못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조선 이런 쪽 흐름이 좋네요. 금융주도 좋고요. 조선이 한번 힘을 발휘하는구만요. 역시 그래도 펀더멘털이 받쳐주니까 이럴 때 제일 그래도 탄탄하게 가나 싶기도 하고 어제 같은 날 1% 오르고 오늘 똑같이 1% 빠지면 이거는 미치는 장사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같은 1%라도. 네네네. 그러네요. 지금 아니 금융주가 요새 미국에서도 좋고 우리도 나쁘지 않고 밸류업 이후로 금융 쪽이 괜찮았는데 주로 이제 은행, 지주, 문제 보험 이쪽으로는 많이 좋았거든요. 근데 네. 팀장님, 네. 왕년에 증권주가 그래도 트로이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이지만 네. 증권 쪽에는 기회 한번 없을까요? 증권주들은 그것도 회사별로 좀 그건 다르겠습니다만 증권주 전체적으로 한번 붐을 일으킬 만한 그건 없나요? 아직까지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시청자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그 중장기 기업 밸류 예. 기준으로 투자를 이제 이렇게 좀 연구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제가 좀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조금 말씀을 좀 네, 드리면 네. 최근에 금융주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저는 기억을 잘하죠. 제가 나오는 날 금융주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나와서 금융주가 좋을 리가 없죠, 분위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월말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기억만으로도 2번에서 3번 반복적으로 월말에 지금 금융주들이 반짝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기업별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 거래라고 하죠.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약간 월말에 금융주 같은 거 한동안 좀 아이디어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희한하네요. 예. 희한하죠. 예. 이런 꿀팁이 전 좋더라고. 예. 왜냐면 전혀 생각 못했는데. 예, 제가 근 1년째 마지막 거래일 날 지금 계속 인사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또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아니 현대차는 사실 실적도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한 8, 9거래일 정도에서 한 번 반등 보여주고 계속 내림세고 오늘도 낙폭이 좀 크거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고점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피크를 쳤다고요? 예, 실적이 피크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직접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너무 적어요. 그거에 따라 어제 빠진 거에 지금 비해. 강보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까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잠깐 얘기하고 들었던 것처럼 바이오테크처럼 네. 아니 뭐 실적이 좋아도 주가도 안 오르니 이제 실적에 크게 변수를 받지 않는 바이오테크 쪽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오히려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차피 기업 분석 쪽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신데 팀장님.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전기 전력 설비 쪽 굉장한 어떤 시세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어떻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력 설비가 지금 현재 가장 변수가 없는 업종입니다. 변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 대선의 변수가 남아 있는데 아하.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선수가 그러네요. 교체되든 지금 그게 다 결국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네, 이거죠? 교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전력 설비예요. 아. 예, 왜냐하면 전력 설비 자체는 향후에 벌어질 AI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은 인프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거는 예. 현재 변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뭐 현재 충분히 저기 프리미엄을 받아도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IPO 시장에서 산일 전기의 수요 예측이 산일. 예, 수요 예측이 저기 마무리가 되고 네.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 코스피 기업들이 HD현대 마린솔루션도 그렇고 시프트업도 그렇고 연이어서 공모임원가 밴드의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다가 최근에 산일전기가 또 공모가 상단을 또 지금 넘긴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수요 예측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겠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상장주에서는 처음 상장하는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혜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도 그런 섹터긴 하잖아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시점하고 맞물려 있고 또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 쪽도 그렇고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밀어주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데 의학 분야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즉 약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미국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라든지 그런 부분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바이오테크들의 주가의 흐름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 어떤 본인들의 신약을 얼마나 그 효용성 있게 시장에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개발을 진행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오히려 외부적인 변수, 시장적인 상황에 좀 독립적일 수가 있는 거죠. 팀장님, 요거 좀 궁금했는데 좀 한 달 더 된 얘기입니다만 이노그리드 네. 이게 승인 취소가 왜 그랬었죠, 그게? 그 당시 좀 초유의 사태다 뭐 말이 좀 많았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초유의 사태는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네. 이 IPO 과정에서 이제 저기 철회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사가 뭐 미승인 나는 기업도 있고요. 네. 공모를 철회하는 기업도 있고 심사를 철회하는 기업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철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노그리드는 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맞는 게 거래소가 이미 심사를 내준 부분을 무효라고 취소시킨 거거든요. 누가요? 거래소에서.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 눈에도. 그래서 사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신다. 예, 그러나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청구서를 접수해서 IPO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저는 그거를 시장의 잔존 물량, 대기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IPO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또 사상 최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만 지금 풍년이 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정말 풍년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래프 또 준비된 게 나왔네요. 네. 예, 붉은색 선으로 한 반절 정도 그려져 있는 게 2024년 그래프인데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저게 제가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을 월별로 측정한 데이터이거든요. 네. 지금 위에서 확실히 갭을 벌려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이노그리드 승인 취소도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상 최대 기업이 IPO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다시 또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지금 사실 AI 이제 랠리에서 뭐 빠져나올 때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뷰도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AI 시장의 관점에서 반도체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네. 정확하게 뷰가 맞아요. 이게
아니 뭐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AI 관련돼서 뭐 AI 세상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AI의 시장은 지금 계획대로 잘 늘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등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은 또 조금 상승을 반납하고 또 좀 더 저평가로 들어가면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민희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움직임을 보고 계신데 저도 지금 현대차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플러스라서 이게 묻힐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는 오늘 그것도 깨네요. 어제 121선에 이렇게 차트로 봤을 턱걸이 하고 때. 있었는데 오늘 순식간에 121선 밑으로 훅 꺼져버리네.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예, 특히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뭐 현대차도 많이 샀었고 많이 땡겼었는데 그동안 SK하이닉스도 많이 샀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낙폭을 보나 이런 걸 보니까 오늘 파는 선수들은 차익 실현보다는 조금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 분위기 매물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만 원 선에서 좀 일부 팔겠다라고 기다리신 분들 꽤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뭐 특히 외국인 뭐 수급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이쪽은 팔고 저쪽은 사고 해서 그런지 순매도 자체는 크게 충격적인 숫자는 아닌데 외국인이 금융에서 많이 사고. 금융에서 예. 많이 사고. 예. 야, 그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의 폭락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앞서 있습니다. 포드 그렇게 보고 같은 계시는 경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황은 다른 게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폭락은 실적 하락에 대한 실적 감소에 대한 실망감이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시장에. 왜 이럴까? 저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라고 하면서 다만 투자자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투자합니다. 외국인들요? 예. 이거는 실적이 좋아서 봐주고 저건 실적이 안 좋아서 뭐 더 팔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 섹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렇지 않아도 또 마지막 일이기도 해서 그래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그 외국인 수급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의 자동차주 급락하고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진 내용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빠진 탓인지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어제 하락분을 만회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가 0.53% 올라가면서 2,725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0.29% 올라가는데 아직 800선 밑에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799선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팔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75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에 기관이 21억 원, 개인이 5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33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5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 홀로 200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화장품과 전기장비 업종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기술과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가구 업종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리화나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마리화나 섹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적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이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에머리지가 8.59% 상승하면서 2,275원, 오성 첨단 소재 10.89%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2,240원입니다. 화일약품이 5.3% 플러스권으로 2,025원, 한국 BNC가 3.4% 강세로 6,920원에 거래되고 있고 아이큐어도 6.3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995원입니다. 조선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자회사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첫 주주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현재 9.63% 급등하며 거래가 20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9.35% 올라갑니다. 19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미포 6.53% 강세로 10만 9,300원입니다. 더불어서 조선주 중에서는 한화오션이 4.83% 상승하며 3만 400원, 삼성중공업이 5% 넘게 올라가면서 11,500원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섹터도 강합니다. 특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5.12% 시세 분출하면서 15,1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17.58%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810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반등합니다. 2.9%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28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87% 플러스권으로 89만 6천원. 삼천당 제약도 반등합니다. 1.84% 상승세로 17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올해 기대 이상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7% 넘게 올라가면서 15,5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이 3.2% 상승세 보여주면서 86,800원, BNK 금융지주가 3.29% 강세로 8,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도 1% 넘게 올라가고요. 기업은행 2.17% 강세로 14,11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소폭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머니 김영웅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증시 폭락 여파로 어제 국내 증시 급락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조금씩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강세였던 반도체에서 어제 SK하이닉스 8.87% 급락하는 등 반도체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연일 이어지는 급락 여파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달리 2차전지 관련주 장 초반 52주 신고가 찍고 일제히 반등하였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초반 31만 3천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뒤 3.4% 상승한 33만 2,500원으로 반등하여 마감하는 등 2차전지 관련주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한 후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서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격차로 앞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고점 대비 6.25% 하락한 2,710포인트로 186포인트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고점 대비 7.34% 하락한 797포인트로 6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일 내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등장 강한 종목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추천드린 HD현대건설기계와 하나식된 두 종목 주중에 급등 나왔는데요. 오늘도 좋아 보이는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오리지널 약 특허가 만료될 때 약효는 동등하고 가격은 훨씬 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들어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2023년 12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여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일원화된 기업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만 매출 1조 4,530억 원을 거뒀고 전년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램시마 단일 매출이 약 1조 원에 달했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한 램시마 SC도 연매출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한 램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인 진펜트라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후속 파이프라인도 주요국에서 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트당 1월부터 약 7개월 행보하다 최근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급락장에서도 장중 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향후 좋은 흐름 기대됩니다. 다음은 풍력주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풍력타워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등 풍력타워 부품 생산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적자였으나 상반기 실적에서 39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평균치인 컨센서스상 매출액이 올해 8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약 2% 넘게 나오면서 그동안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약세를 보이던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차트를 보면 1월 2일 이후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근 바닥을 다지며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향후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뉴욕 증시가 전일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 부진한 실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적 부진은 핑계고 그동안 많이 올라 차익 실현이 대량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높은 GDP 속보치와 예상보다 낮은 개인 소비 지출의 지수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급락에 이어 오늘은 다소 진정세를 나타냈으며 경기 연착륙을 의미하는 골디락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연석 자산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 상품으로 제격인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소식 한번 짚어드리긴 했는데 판매되자마자 지금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 같아요. 2달 동안 7천억 원 넘는 돈이 몰렸다면서요. 네, 이제 채권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산 배분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개인 투자용 국채 첫 청약에는 총 4,261억 원의 자금이 몰렸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에는 3,493억 원이, 20년물에는 768억 원이 몰려 각각 3.493대 1, 0.7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죠. 이번 채권 청약에는 20년물 물량을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줄이고 10년물 물량을 1,000억 원에서 1,500원으로 늘렸는데요. 이달 청약 결과 청약 금액은 10년물 약 2,910억 원, 20년물 약 297억 원 등 3,207억 원으로 집계되며 두 달간 총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내용 듣다 보니까 솔깃해지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형 국채 어떤 상품인지 또 이게 장점은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개인 투자형 국채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거주자인 개인 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형 국채 금융권 단독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10만 원 단위로 연간 1억 원 한도로 매입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예정된 총 발행 한도는 1조 원으로 11월 달까지 매달 청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개인용 국채 투자의 장점으로는 가장 먼저 안정성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에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므로 채권 중에서도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상금리의 복리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상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만기 보유 시 연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데요. 이달 기준 1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40%, 20년물의 경우 만기 수익률 108%로 20년물을 매입할 경우 20년 뒤엔 이자를 합쳐 원금의 2배 수준인 만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정성에 더불어서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총 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어 세금을 낮출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인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금액에만 적용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를 1억 원어치씩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여지는 자료는 7월 기준 자료인데요. 10년 만기 표면금리 3.275%에 가상금리 0.15%를 해서 이달 국채 적용금리는 3.425%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리가 적용되어서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은 40%가 됩니다. 10년물 개인 투자형 국채 1억 원어치를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세전 1억 4,370만 원의 만기금을 받게 되겠네요. 이어서 20년물 개인 투자형 국채 1억 원어치를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을 108%로 세전 약 2억 780만 원의 만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달 청약 놓친 분들 위해서 다음 달 청약 일정과 함께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달 청약은 마무리가 되었죠. 8월 청약 일정은 12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 또한 투자에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일반 채권과 달리 담보대출이나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중도 환매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매입 후 1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매입 후 1년이 지난 후 환매를 하게 되면 판매 대행 기간인 중도 환매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이 표면금리로 제한되게 됩니다. 세제 혜택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요. 매월 중도 환매 가능 금액이 있어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을 자유롭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한 달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이제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최근 청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또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하반기에 강남권 청약 일정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청약 시장 움직임과 또 부동산 정보 함께 짚어보시죠.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청약 시장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지금 먼저 하반기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근데 최근에 이 청약 취소나 지연 소식이 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일 아닌 겁니까?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어요. 예, 사업이 아무래도 글쎄. 별일이 아니면 짚을 쉽질 않겠죠. 네, 이 지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래요? 무주택자라든지 또 이제 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은 공급하고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취소나 지연 소식 때문에 공급에 대한 그 불안 요인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전 청약, 그러니까 청약을 하기 전에 그 청약보다 앞선 청약이 1,739가구 정도가 이게 취소가 현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그 공급 물량들이 축소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 분양 중에 본 청약 이제 지연된 단지가 82개 단지가 돼요. 이 물량 자체가 예.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지연이나 취소 얘기만 이제 들으셔가지고 그런데 물량을 들으시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청약 지연되는 단지가 82개 단지인데 43,500가구가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청약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공급에 대한 취소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우려가 또 집값 상승세에 있는 상황에서 또 취소가 되는 물량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연돼서 향후에 어떤 사업이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예. 이 지연된 기간만큼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그 불안감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신고가 소식도 막 일어나고 있고 공급 물량은 또 부족하다라고 그러지 또 신규되는 분양가나 또 공공 분양 안에서도 공사비 때문에 분양가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예. 하니까 이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분양가 너무 비싸다고는 합니다만 또 서울 아파트 그 매매 가격 오름세를 보면은 어쩜 또 지금이 가장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최근에 또 얼죽신 네. 소장님이 싫어하는 줄임말 예.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에 보면은 구축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서울 특히 신축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네. 이거 얼죽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얼죽신. 영어가 좀 그렇죠. 네. 원래는 얼주가에서 유래된 네. 건데. 한여름에 지금 뭐 얼어 죽을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예. 요즘 뭐 기사 제목들 이렇게 뽑으니까 뭐 얘기 드리는데 이 뭐 얼어 죽어도 뭐 이런 거보다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세 뭐 그리고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선호도가 봅니다. 엄청 예, 높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세대층이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의 구매층이 가장 그 뭐 활발하게 또 구매를 하고 구매에 대한 그 여력들, 뭐 소위 말하는 큰 손이라고 불리고 네. 있는 세대가 MZ 세대예요. 예. 여기가 이제 그 매매 비율을 보면 20대, 30대가 약 한 30% 가까이 매입을 하거든요. 이분들 신축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그 어떤 뭐 주택을 마련한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에 오랫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그냥 주택 가격도 오르고 뭐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런 구조였는데 예. 요즘 분들 신상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휴대폰 바꾸는 시기도 아마 소장님하고 저는 좀 오랫동안 쓰는 편인데 젊은 층들은 새 모델이 나오면 자주 바꾸기도 하고요. 송 대표님은 젊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MG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주 끝차를 타긴 끝자락에? 하는데. 네, 그런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산다든지 옷이나 어떤 다른 물건들을 살 때도 이 MZ 세대들은 신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 또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신축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권 여기도 신축 단지인데 피가 한 10억 정도 붙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그 명품 보면 리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내가 분양을 예, 받고 예. 이런 물량들을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이게 10억 정도가 붙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파트의 거래량들 안에서 상승 거래가 약 한 50% 가까운 수준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1월보다는 한 11%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것 중에
상승 거래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거 가격이 높으면은 안 팔려야 되는데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 미분양 났던 것들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에 대한 아파트 프리미엄 그리고 뭐 청약 시장과 분양 시장 안에서도 결국 이게 이제 신축 물량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청약 과열, 뭐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관심 그래서 이런 얼죽신 뭐 이런 뭐 단어가 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새 집에 살고 싶은 거야 누구나 네. 바라는 바죠. 네. 다만 이제 좀 젊은 분들은 훨씬 더 그쪽에 적극적으로 가는 거고 네. 조금 이제 제 또래들은 뭐 귀찮기도 하고 뭐 형편이 안 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신축 아파트가 네. 다 좋은 게 아닌 게 의외로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새 집인데 하자가 네. 만만찮다고 요즘.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더 뚜껑 열리고 열을 받는 거는 가격은 비싸졌으면은 글쎄. 이게 좀 그레이드가 올라가야 예. 되는데 오히려 하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신축 아파트 안에서도 지금 하자 건수 2016년에 그때 당시만 해도 하자가 69건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21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 7,686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물론 이 하자 점검을 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이런 뭐 물량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하자 점검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는 거, 뭐 저런 부분들 뭐 크게 뭐 저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크랙이 발생된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불량이 되는 것들 네.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지금 천장에서 물이 새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 저 완전히 물이 다 쏟아진 그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물량들 뭐 이런 것들. 방바닥에 물병이나 뭘 병 하나 세워놨더만 딜딜 굴러가잖아요. 예, 그리고 물 저 정도 네. 쏟아졌다면 화장실 가서 샤워 안 해도 되고 저기 서서 샤워해도 될 정도잖아요. 예, 그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도 네. 좀 뭐랄까 고층으로 짓기는 지었고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한다 해도 네. 한계가 있는데 네. 아니 차 세워놓고 나올 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주차장입니까? 아폭이야. 전부 썬루프로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그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옵션을 꼭 추가해야겠네요. 썬루프. 안 그럼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차도 좀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요즘 맞춰가지고. 아주 전반적으로 차들이 뭐 벌크해지는데 예, 요 뭐 주차 공간은 좁아지니 그렇죠. 문 열다 보면은 문콕은 예사고 예. 일단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기간 안에서 팬데믹 상황 안에서 아무래도 뭐 점검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예. 그 기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 부분 늘어나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뭐 국내 분 우리 내국인들이 거의 안 보인다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는. 뭐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팝하고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글쎄, 아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죠. 거기에다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덜하고 그다음에 그 건설 관련된 인력들이 고령화가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이 건설 업계 분양가나 뭐 청약, 열기 뭐 이렇게 아파트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값에 맞는 여기 이제 앞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많이 들어오는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 시공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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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뭐 청약 이게 앞둔 그런 단지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이때 로또라 불리는 청약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런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올 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이 분양 소위 말하는 뭐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대여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구의 분양 물량이 한 15,000가구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새로 보면 한 12배 정도 올라간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단지들 보면 서초구 에 있는 뭐 방배동, 그다음에 반포동에 있는 저곳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10억,
그다음에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한때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 보면 1,388만 원이라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한 30평대는 뭐 한 4억대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로또 청약에 당첨되신 그 분들은 뭐 기뻐하겠지만 그만큼 청약에 진입 그 문은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송 대표님 기본적으로 저 무슨 로또 청약이라는 네. 이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청약 들어갔다가 되면은 네. 이거는 그냥 뭐 시세 차익이 몇 억씩 나온다 네.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네.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네. 사실 폐지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뭐 폐지 예. 뭐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판단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과거랑은 좀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도 얘기한 그 아파트의 질이 당연히 하자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예. 뭐 가격이 높아지면 예. 알아서 수요자들은 예. 이탈하고 안 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로또 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 로또 단지만 계속 바라보고 글쎄. 내 집 네. 마련도 안 하고 안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뭐 청약 제도에 대한 그 부분들, 뭐 선분양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런 로또 청약이 발생되는 분양가 상한제, 뭐 저런 부분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일정 부분은 좀 뭐 없어져야 되는 제도 아닐까 뭐 그렇게 도대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가격이고 네. 비싸면 비싼 만큼 품질이 따라주는 거고 그렇죠. 비싸야 할 자리에 싼 아파트가 공급됐다면 그거는 뭐 비 오는 날 어디 모텔 가서 자야 되고 이런 판에 네. 뭔 놈의 분양가 상한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보면은 네. 개입을 하면 뭔가 아유 근데 지금 이게 서초구 DH 방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도 평당 6,500? 네. 이게 그러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시세 차익 감안하면은. 뭐 주변에 이제 일부 그 네. 단지들 보면은 2013년에 준공된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단지가 네. 있거든요. 거기가 현재 시세가 22년인데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 단지들 보면은 뭐 그 20억대 한 중반 정도 동일평형으로 보면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당 3.3제곱미터 그러니까 6,500만 원이라면 이게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이 눌린 건지 아닌지 뭐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들로 점점 되다 보니까 이 뭐 가격은 뭐 시세 차익은 있다라고 하면서 관심도는 커지긴 하지만 6,500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상당히 좀 그 다양한 수요자들이 봤을 땐 부담스럽다라고는 볼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로 과연 눌린 효과가 있냐라는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좀 바로 공공 분양 좀 네. 여쭤볼게요. 이게 뭐 제가 민간 분양 지금 간단하게 네. 봤고 네. 또 특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공 분양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공 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제일 원하는 그 수방사 59제곱미터가 지금 전체 가구 수 중에서는 263가구 정도 됩니다. 사전 청약이 255가구 되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천하고 수원, 의왕 뭐 이런 지역에서도 본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에 본청약 물량이 한 5,800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수방사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그다음에 본청약 이런 부분들 다 빼고 나면은 물량이 39가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그 인천이라든지 수원, 의왕 뭐 이런 곳들도 앞으로 지금 사전 청약들도 계속 지연되고 뭐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 그 본청약이 예정되는 단지는 그 본인하고 맞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청약 신청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것도 한번 여쭈는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아파트만 살피고 뭐 강남만 살핍니다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지금 빌라 말이에요. 네. 빌라. 전세 사기 이후에 조금 어쨌거나 그 좀 힘들어진 분야 아닙니까?
여기 오히려 거래가 확 줄고 해서 네. 여기서부터 또 무슨 역전세난 우려 얘기도 나오던데. 네, 지금 그 다음 달 네. 이제 계약갱신 청구일이 만료되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역전세가 좀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빌라에 대한 그 기피 현상들이 지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에 대한 그 기피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빌라라는 상품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조금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극이 되면서 지금 빌라에 대한 경매 건수도 저 추이를 보면은 3월이 지나고 나서 4월, 5월부터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상반기에 보증 사고에 대한 규모가 2조 7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역전세가 일어나는 그 사업지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비아파트 상품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또 음봉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보합권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니까 그동안 뭐 많이 사들였던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섹터에서 물량을 좀 많이 팔고 예. 저희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또 금융 섹터 흐름 좋네요. 그러네요. 지금 뭐 지수는 고만고만합니다만 그 안에서는 섹터별로 지금 상당한 희비가 엇갈리죠. 희비가 엇갈리고 네. 대단한 자금 어떤 로테이션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수만 봐서는 숨 돌리는 날이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